수업 시작할게요. 그치, 주기율표 맞아.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나와라! 이겁니다. 주기율표. 자, 어디 갔냐? 시작합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그지?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원자는 알겠어. 근데 그 원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요하게 2단원, 3단원에서 배워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주기적 성질이야.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 주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지. 원소들은. 그래서 요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도 해야 되지만 이해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오늘 왜 이렇게 많냐? 끝났네 벌써. 자, 다시. 왜 이렇게 적어 이거? 잠깐만. 적어.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더 할 거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고요. 분명히 이렇게 읽으면서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주기율이라고 하는 게, 율이 뭐냐면 그 율 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주기라고 하는 건 뭐니? 계속 반복되는 단위를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들의 특징. 무슨 특징? 물리적 특징. 알겠니? 아닌데. 화학적 특징. 물리적 특징 아닙니다. 화학적 특징이 반복, 이렇게 내가 속이면 이거 속아 넘어가서 고마워. 그래서 화학적 특징이 계속 반복되는 거. 물리적 특징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지? 아니라고. 화학적 특징이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얘기한다. 그걸 이제 표로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eriodic table. 혹시 주기율표가 알록달록한 컬러로 만들어진 주기율표가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이만하게 만들어서 줄게. 응? 필요하면 방에 딱 붙여놓으면 약간 뽀대 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없는 표정이네. 자, 시작할게. 주기율이라는 건 얘기했습니다. 원소를 어떻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알고 있는 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면 일정한 간격, 그 주기, 간격이 주기입니다. 간격을 두고 화학적 성질, 맞지? 물리적 아니라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주기율표를 한다. 그래서 그걸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를 하고 뒤에 볼 겁니다. 근데 봐봐. 주기율표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내신에서 나옵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나와. 그 영희하고 천수하고 영철이가 이렇게 있으면서 모듈리는 어떤 걸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말풍선에서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오케이? 시작해볼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해도 돼? 데베라이너야. 데베라이너. 1830년대인가? 그지? 거의 맞지? 그지? 1828년에 이 사람이 뭔가를 알게 됐어. 자,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는 아직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알고 있던 원소들이 종류가 몇 개 안 됐어. 됐니? 원소들의 종류가 몇 개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런 원소를 모아보니까, 얘도 성격 비슷하네? 완전 성격 더럽네? 뭐 이렇게 성격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보니까 3개씩 모아서 성격이 서로 다르고 3개들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새쌍 원소설. 원소 3개가 어떤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몇 개 몰랐으니까 이렇게밖에 파악을 못해서 주기성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모았다. 첫 번째 봐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모았다는 거 3개씩.
알아둬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모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개가 무게순으로 나열했을 때 원자량 순이 질량 순이잖아. 무게순으로 나열했을 때 우연히도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 가벼운 거, 중간 거, 무거운 거 이렇게 쓰면 중간 원소의 원자량이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걸 합하고 2로 나누니까 평균이지, 그지? 양쪽 거를 무게를 합해서 2로 나누니까 딱 중간께 되더라고. 우! 찾았어! 뭐 이렇게 규칙을 찾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때는 되게 기뻤을 거야.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건데, 응? 기뻤을 거야. 이런 규칙 찾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됐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걸 모아서 3개씩 모아보니까 양쪽 무게, 질량으로 양쪽 걸 합해서 2로 나누니까 중간 거의 질량이 되더라. 그것까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되배라는 새쌍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규칙성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아이디어를 딱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리게 된 계기지. 원소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은 훨씬 더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과학적인 어떤 접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뉴렌즈라고 돼 있지, 그지? 내가 배울 땐 뉴렌즈라고 배웠어요. 뉴렌즈가 아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웠다는 거지. 원어에 가깝게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뉴렌즈에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타브설. 옥타브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니? 잠깐, 음계가 몇 개지? 8음계 맞니? 도레미파솔라시. 정확하게 간격은 8개 맞네. 그지? 그래서 이 8음계를 옥타브라고 얘기하거든. 그지? 그러고 이거 저번에 수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문어 다리 몇 개야? 8개지? 문어 10개 아니야? 그지? 오징어 10개야. 그지? 문어 다리 8개니까 문어를 옥토퍼스라고 하지. OCT가 공통으로 들어가요. 이건 8개라는 의미입니다. 옥타브는. 됐습니까? 뭔가 규칙성이 8개하고 관련이 있는 규칙성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자, 시간이 약 3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교했을 때 36년 정도 더 흘렀다고. 36년 동안 너네 몇 살인데? 너네 인생에 한 2배 정도 흘렀잖아, 그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때 과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원소들을 발견했어. 됐니? 이런 원소 있다, 저런 원소, 플로린 있네, 불소 있고, 진소 있다, 뭐 이런 거 다 발견했겠지, 그지? 발견해서 좀 원소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지? 좀 더 많이 알게 됐다. 알게 돼서 이제 그 규칙성을 어떻게, 자, 기억해야 됩니다.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됐습니까?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요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학생들이, 이해했다 이러면서 딱 넘어가는데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 잘 봐봐. 원자량 순서를 배열했을 때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걸 주장했어요. 8번째 원소마다. 이게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주기율표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돼 있죠. 이거 안 지울게 일단. 됐지? 현대의 주기율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봐봐. 두 번째 주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지. 그지? 가로로 보면 8개지. 그 밑에 3주기도 8개야. 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디까지냐면 칼슘까지 20번까지거든. 그지? 그러면 1주기는 2개, 2, 3.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주기가 8개씩 있어요. 애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알고 있는 학생이 옥타브설, 뉴렌즈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8개 규칙을 드디어 찾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틀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뉴렌즈는 얘를 몰랐어, 얘를. 18번. 비활성기체. 얘들을 몰랐다고. 그래서 뉴렌즈가 얘기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잘 봐. 리튬을 첫 번째로 할게. 예를 들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몰랐어. 그래서 8번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바로 밑에 내려오는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가볼게. 그러니까 8번째 원소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한 주기 8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완전 틀린 거야. 완전 다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밖에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 내려와서 8번째마다 비슷하지. 다시 말해서 요 세로 줄이 비슷하다는 거야. 화학적 성질이. 됐습니까? 그거를 밝혀낸 게 뉴렌즈입니다. 그 이후에 또
또 시간이 지났지. 한 5년밖에 안 지났네. 근데 털이 이만큼 나 있는 이제 화학자가 있었어요. 맨델레이프라는 화학자. 그림 보면 되게 혐오스러워. 맨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69년에 그때까지 알려진, 그러니까 이때보다 율렌즈 때보다 더 많이 알려졌겠지. 근데 핵심이 뭐냐? 18쪽 기체들, 비화성 기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이 사이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도 한 주기에 다 채울 수 있었어. 이 사람. 알게 됐지. 발견해서 채울 수 있었어. 그래서 당시에 알려진 60세종, 꽤 많지, 그지? 60세 가지 종류의 원소를 요번에 또 뭐?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해봤어. 규칙성이 그거 낮더라고. 그러니까 배열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 드디어 이렇게 막 이렇게 적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표가 만들어졌다고. 이때 맨델레예프 아저씨, 털복숭이 아저씨가 표를 만들었다. 됐지?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지.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볼게. 첫 번째,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존재와 그 성질을 예측했어. 이 맨델레예프 아저씨가. 왜? 주기성이 있는데 내가 몇 개 발견했어? 63개. 내가는 아니야. 지금까지 발견한 건 모두 모아보니까 63개 나왔지, 그제? 63종이 나와서 막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원자량의 간격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두 배로 늘어나네. 중간에 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못 찾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원소들이 있었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표에 보면 세로줄로 보면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봐. 이쪽으로 띵 알고 그 밑에 보면 띵 모르고 띵 이렇게 되면 요 중간에 있는 얘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긴 한 애가 뭔가 발견되겠구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거는 그 표 안에서 빈 공간으로 있었고, 빈 칸으로 있었고, 그 빈 칸은 아래 위를 보면서 아래 위에 있는 그 원소의 성질을 보면서 얘도 이런 성질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주기율표 밑에 있지, 그지? 주기율표에 36번, 안녕? 36번을 좀 봐줄래요? 36번 누구야? 원자번호 36번?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밑에 한글로 써져 있구나. KR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지? KR은 보편적으로 코리아,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지? K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할게, 잠깐. 얘 이름이 크립톤이야, 크립톤. 크립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크립트라고 하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야. 영어로는 unknown yet. 됐지? 자, 얘 이름이 왜 크립톤일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밝힌 거야. 어떤 원소인지 찾아내지 못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못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을 거야 해서 이름을 진짜로 그 공식 명칭을 크립톤이라고 지은 거야. 못 찾은 상태에서 지은 거야,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에 보면 GE 32번 보면 GE라고 돼 있지? 이거 밑에 이름이 뭐야? 절마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절만이 뭐지? 독일이라는 뜻입니다. 게르만 민족, Germany. 독일이, 젊은이가 아니고, Germany. 독일이라는 뜻이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분명히 이 원소는 독일 쪽 지방에서 발견됐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발견된 어떤 계기나 이런 걸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야, 보통은. 근데 몰라서 크립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36번. 뭔 말인지 알겠죠? 혹시 그런 거 알지 모르겠다. 고고학자들 중에서, 그림 벽화인데 이게 옛날이 뭐 신석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실제로 쓰던 글자였다고 밝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사람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약간 암호 같은 그런 글자들 있잖아, 그지? 그거 지금 읽을 수 있어, 없어? 읽을 수 없어, 일반적으로. 맞지? 우리가 지금 쓰는 글자하고 다르니까, 그지? 근데 그런 걸 읽을 수 있게 그 규칙성을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지?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하는 그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미명학이라고 합니다. 아니 미자 밝을 명자. 아직 알지 못하는 걸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하지. 오케이? 그 학문의 이름이 뭐냐면 크립톨로지입니다. 크립톨로지.
아직 모르는 걸 찾아내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무슨 말인지 알겠지? 크립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따지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오케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도 짓는구나 정도 알아두면 이해되는 거죠. 됐죠? 넘어갈게요. 멘델레이프 주기율표의 첫 번째 거 특징 얘기했고요.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원자량 순서의 배열에서도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몇몇 원소가 있다. 예외가 있어. 너네 알잖아. 시험은 예외를 내. 시험에 낸다고. 이 예외는 시험에는 너무 단골 소재야. 너무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빨간 별표를 해주세요. 그냥 별표 말고 빨간 별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르곤과 칼륨입니다. 아르곤하고 칼륨.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원자 번호가 지금 이거 배열한 건 뭐지? 원자량이야. 원자량. 그래서 밑줄 계속 그라고 한 거야. 그지? 원자량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르곤이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얘가 19번이야. 됐지? 원자 번호가 뭘 뜻하는 거라고?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야. 그지? 양성자 개수가 18개, 19개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거야, 한마디로. 원자 번호로는. 근데, 멘델레이프 아저씨는 아직 뭘 생각하고 있지 못했냐면, 양성자를 생각을 못했다고, 이 사람은. 응? 그래서, 원자, 질량만 이렇게 재서 이제 따졌단 말이야. 질량 재보니까 얘가 무겁고 얘가 가볍더라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온 거야. 멘델레이프 아저씨 주기율표에는. 규칙성이 깨지지. 예외가 생깁니다. 멘델레이프 아저씨 주기율표에는 규칙성이 깨지는 예외가 생겨. 기준이 원자량 순서다 보니까 규칙성이 깨지는 예외가 생겼다고. 예외가 생기니까 또 득달같이 달라붙어 과학자들. 왜? 얘 잘못했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진짜로 설명되는 어떤 규칙을 찾아야지 하면서 막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모즐리야. 모즐리가 원자량을 해보니까 얘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닌데, 측정을 잘못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모즐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헤맸겠니? 50년 동안. 50년 넘게. 엄청 헤맨 거야, 과학자들이. 그러다가, 모즐리라는 아저씨가 원자량 순서가 아니다! 양성자 순서 또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하니까, 어떻게 됐어? 원자량 순서 거의 같았어, 그냥. 근데 예외가 해결되는 거야, 예외가. 모순이 나오던 게 다 해결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이거는 분명히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순서로 성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 또는 양성자의 순서로 결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모즐리 아저씨도 자 봐라 하면서 이제 주기율표를 그려서 이제 보여줬겠지 사람들한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모즐리 아저씨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의 주기율표와 거의 같아, 거의.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값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한 게 현대의 주기율표인데 순서는 뭐니? 아예 같아. 현대의 주기율표의 시초가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즐리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주기율표인데 소개를 할게요. 이걸로 주기족, 요거를 이제 다 설명해서, 설명 소개를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런 걸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주기율표는,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을 나타내는데,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어요. 규칙성을 나타내는데. 오케이? 가로줄은, 잠깐만, 이거 배웠잖아. 1학년 때. 그지? 네.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합니다. 족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 풋. 이게 아닙니다. 패밀리라고 합니다. 족을 패밀리. 그 다음에 요 가로줄 주기니까 피리어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첫 번째 가로줄은 두 개밖에 없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두 번째 가로줄은 2주기 8개, 세 번째 가로줄은 3주기 8개, 네 번째 가로줄 4주기, 그 다음에 몇 개에게? 봐봐. 끼어 들어갔어, 얘가. 요만큼 끼어 들어갔어. 이거 몇 개야? 10개 들어갔지, 그지? 그래서 다 합해서 18개가 되는 거야. 됐나요? 다섯 번째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안 배우니까. 오케이?
1, 2, 3, 4주기 정도, 특히 1, 2, 3주기 정도 제대로 알아두면 돼. 2, 8, 8, 18, 18 이렇게 가는 거야. 개수가. 이렇게 간다. 주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족은 세로 줄입니다. 1족, 2족. 원래 이거 몰랐어. 그래서 3족, 4족, 5족 이렇게 지었거든. 근데 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이런 애들은 좀 나중에 알게 됐거든. 그래서 얘들까지 다 끼어 넣어 보니까 뭐 10개가 시프트를 해버려. 그러니까 1, 2에 3이 아니고 10개 더해서 13족이 된 거지. 13족이. 13, 14, 15, 16, 18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됐죠? 주기가 가지는 특징과 족이 가지는 특징을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원자 핵이 있지. 주변에 뭐가? 전자가 돌고 있지. 그지? 근데 원자가 결정되는 요소가 뭐야? 원자 번호가 뭐? 양성자 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 양성자가 핵이 하나 있으면 전자 하나, 두 개 있으면 둘, 3, 3, 4, 4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규칙을 알고 있냐면 전자 껍질이라는 걸 배웠지? 어떻게? 첫 번째 주양자 수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 맞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17번 누구냐? 찾아라! 염소야 염소. 이거 아니고 염소 클로린 이런 염소 원소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핵에는 이 염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17개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하나, 둘 들어가고 8개 들어가고 다 합해서 몇 개? 아직 10개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 들어가? 7개 더 들어가는 거야. 17개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공통점이 생기냐 하면 봐봐.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얘는 하나, 얘는 세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하면 안정한 전자 배치는 에너지가 낮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원자에게 제일 가까운 껍질부터 차곡차곡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껍질 하나, 얘는 둘, 얘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전자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같은 주기에서는 맨 바깥 전자 껍질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이 같은 거야. 맨 바깥 전자 껍질. 그러니까 얘는 맨 바깥이 첫 번째 껍질이고 얘는 두 번째 껍질, 얘는 세 번째 껍질, 얘는 네 번째 껍질이지. 맨 바깥 전자 껍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그렇게 되는구나. 같은 주기에서는 차곡차곡 해서 하나부터 8개까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족은 뭐냐?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각 껍질에 맨 바깥 각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구나. 얘는 하나들이고 얘는 둘이들이고 얘들은 뭐지? 3개야. 자, 15족이면 맨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5개 들어가는 거야. 앞에 10자 빼면 돼 그냥. 18족은 8개 들어가고 17족은 7개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이 족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거든. 아까 되베 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찍으지. 그 사람이 보여줬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리튬, 리나 칼. 했니? 이렇게 쌍을 모아서 보여줬거든. 그랬는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특징,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새쌍. 그지? 비슷하다고 했는데 얘들의 공통된 특징은 딱 하나야. 뭐?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야. 됐니? 자, 여기서 좀 확장할게. 맨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에 따라 이 원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 결합의 방법을 선택하게 돼. 이온이 되는 방법도 선택하게 돼. 됐니? 예를 들어서 이온이 되려고 하는데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이온이 되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이거 배웠을 거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 8전자계 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가 됐을 때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낮다, 안정하다 라고 하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2가지 선택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쪽에 8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8개 만들어져.
또는 하나 있을 때 7개를 더 붙이면 8개 돼. 그 껍질이. 그지? 둘 중에 뭘 선택하겠니? 당연히 잃어버리는 걸 선택하는 거야. 5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5개를 잃거나 3개를 얻으면 되거든? 그럼 뭐 선택해? 3개를 얻는 쪽을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온이 될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결합을 할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다고 하면 질소는 몇 번입니까? 여기 있네. 15족이고 7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 그지? 두 번째 껍질 몇 개? 5개 들어가면 7개 되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 5개가 있는 거야, 얘는. 그지? 그 질소 기체라고 하는 건 N2거든? 질소 원자가 2개가 결합한 거야. 왜 이렇게 결합하는지 아니? 5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맨 바깥 껍질에 5개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따로 지가 갖고 있는 전자 쌍이 하나 있어. 그리고 결합에 참여시키는 전자가 있어. 3개. 맞은편의 질소도 전자 3개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동등하게 줘. 동등하게 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묶어버려. 이쪽 질소가 3개, 저쪽 질소 3개를 줘서 묶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질소 입장에서는 자기 걸 어떻게 카운팅하냐면 웃기지? 네 거도 내 거도 내 거야. 그래서 자기 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공유됐다고 해서 이것까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8개가 되는 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뭐니? 공유된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8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결합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이거 떨어져 안 떨어져? 잘 못 떨어져. 붙어 다닌다. 이러면 이제 분자가 생기는 거지. 산소는 어때? 6개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2개씩 공유를 해. 산소끼리. 그러면 6개, 2개 받았으니까 8개 되잖아. 그지?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제 O2라는 산소 기체가 생기는 거야. 산소 분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옥텟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하든지 옥텟 규칙에 따라서 이온이 될 거란 말이야. 안 그래? 결합을 하든지 이온이 될 거니까 결국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결합 또는 이온이잖아. 근데 결합의 어떤 규칙성, 이온이 만들어질 때 전하량이 뭐가 되는지 그 규칙성, 그지? 규칙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주 직접적인 거는 맨 바깥 껍질의 전자야. 전자의 개수야, 그지? 전자의 개수. 이걸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1학년 때 배웠죠?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된다? 1쪽은 하나, 둘, 3, 4, 5, 6, 7까지 가다가 18쪽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0. 기억하세요. 왜 0이 돼? 원자과 전자수라는 말의 의미에서 그게 나옵니다.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전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이기 때문에 8개가 다 채워져 있는 18쪽은 이 전자들이 결합에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8개가 안 돼 있을 때 공유 결합을 해서 8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8개가 다 돼 있으면 결합을 하면 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8개 넘어가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절대 결합 안 합니다. 됐지? 그래서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0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족과 주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을 지금 얘기했고요.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이 주기율표에서 또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규칙성을 얘기할 때 크게 세 종류, 세 가지 성격의 원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건 이것들을 다 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금속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전형 원소. 그리고 안 외워도 되는 망간, 크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거를 전이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전이 원소. 됐죠?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표현한다는 거지. 자, 이거 금속이야. 그러면 뭐도 있어? 비금속도 있는 거야. 그럼 뭐도 있어? 애매한 중간 원소도 있어. 그걸 준금속이라고. 됐지?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는 걸 금속이라고 하고
음이온이 되는 걸 비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지?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면 금속, 음이온이 되면 비금속인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얘는 이제 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어서 H 플러스 양이온이 돼. 아까 말했어? 양이온이 되면 금속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특이한 이유 때문이야. 특이한 이유 때문에 금속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족에 있는 딴 애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안 해. 그래서 따로 얘는 비금속 이렇게 비금속을 묶습니다. 이 노란 쪽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중금속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금속에 뭐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사실 중금속에 두 가지 뭐냐면 실리콘하고 저르마늄 이 두 가지. 왜 그렇게? 이 중금속의 특징이 상황에 따라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비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중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지? 그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웃겨.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 안 할 건데, 교과서에는 중간적 특성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이 교재에도 있지? 중금속이야. 중간 성질을 갖거나,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맞지? 중금속. 됐지? 그렇게 돼 있지? 근데 말이야, 실제로는 중간 성질 안 가져. 중간 성질은 없어.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 금속이 되거나 아니면 비금속이 되거나 이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 중간 정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약간 이야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좋아. 봐봐. 조건에 따라 금속의 성질을 갖거나 비금속의 성질을 가질 때 가지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드냐면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가 규소와 절망입니다. 오케이? 규소와 절망. 반도체가 뭔지 아니? 어떤 그 전류의 흐름 상황 조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면 전류를 통과시켜주고 전류 흐르고 반대쪽으로 흐르면 전류를 막아버리는 거야. 이게 반도체의 특징이야. 이게 어디 쓰이니 반도체가? 전자제품에 쓰여. 이유가 뭔지 아니? 전자제품, 얘를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야? 이진법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받아들여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너네 시험 칠 때 OMR 카드라고 하는 거 마킹해서 적잖아, 그지? 그지? 그게 왜 이게 그 컴퓨팅의 어떤 정보로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지 아니? 봐봐. 1, 2, 3, 4, 5번 중에 2번이 답이라고 하자. 그럼 이 답지를 어느 한쪽에서 이제 빛을 비추면 뒤쪽에서 이제 그 빛을 감지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감지를 할 때 빛이 통과, 막히고 통과. 이렇게 되면 요거를 정답으로 처리하는 거야. 미리 약속해서. 2번에 막히겠으면 통과, 막히고 통과. 막히하면 검으니까 빛이 통과를 못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이걸 통과나 막힘을 실제로 어떻게 정보로 이제 만드는데 이게 그거야. 예를 들어서 통과하면 전류가 흐르고 막히면 전류가 안 흐르고 흐르고 이 패턴이 딱 요 한 세트의 패턴이 있으면 이걸 정답 처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도체가 그걸 인지하고 그걸 의미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인류가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 반도체. 오케이? 이진법. 우리는 숫자만 해도 몇 진법 쓰니? 10진법 쓰지, 10진법. 그지? 10진법. 이진법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한 자리의 수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이진법이라고 해. 10진법은 그럼 뭐니? 한 가지의 수를, 한 자리의 수를 몇 가지? 10가지로 나타낸다는 거지. 자, 10진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가지 수를 쓰니? 너네 10진법 다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다 10진법이야. 뭐부터 뭐야? 누가 얘기할 수 있는 학생 없습니까? 1부터 어디까지야? 10은 두 자릿수야. 10은 두 자릿수야. 한 자리에 10개의 숫자를 쓴다는 거야.
혹시 그 별 생각 없으면 바로 틀리거든. 그러니까 알아도 0부터 9까지입니다. 0부터 9까지 10개, 10종류의 숫자를 한 자리에 써서 나타내는 진법이 10진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법에 2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4진법에는 0, 1, 2, 3이 있는 거야. 10진법에는 10이라는 한 자리 숫자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9까지입니다. 그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컴퓨터보다는 우리가 숫자로만 따질 때도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자리 10개나 나타낼 수 있는데, 컴퓨터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나타내는 거예요. 0, 1.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뭐 했니? 중금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중간적 성질이라 해도 맞다고 해야 돼요. 왜? 교과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환경에 따라 어떻게 된다? 금속이거나 비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 걸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래서 원소를 이렇게 그 주기율표 상에서 원소를 방금 내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금속, 비금속, 중금속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빨리 이제 그 체크하고 넘어갈 거 체크할게요. 자, 금속 볼게요.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맞지? 파란색 아까 봤지? 그지? 예외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소 제외. 수소가 왜 왼쪽 끝에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금속 아니라고. 두 번째,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외 순만 액체야. 금속 중에 순 빼곤 다 고체야. 됐지? 상온이 몇 도야? 몇 도야? 화학에서 말하는 상온은 15도씨 아니면 25도씨입니다. 15도씨 아니면 25도씨인데 주로는 25도씨를 씁니다. 그 이유는 실험실 온도입니다. 실험실 온도. 왜? 화학자들이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5도면 너무 춥지 않니? 안 그래? 그러니까 보통 25도를 평균 온도로 해서 실험합니다. 왜? 온도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온도를 딱 컨트롤 하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25도. 오케이? 그래서 보통 RT, room temperature라고 얘기하면 이건 25도를 얘기한다. 실험실 온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상온은 25도다 받아들여도 거의 무방합니다. 됐죠? 그 다음, 금속 어때? 전기 전도성 있지? 전기 통하지? 열 전도성 있지? 열 통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은색 광택이 있지? 금색 광택이 있는 것도 있어, 그지? 광택이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연성과 전성, 이거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금속을 막 망치로 두드리면 펼쳐져. 펼침성. 그 다음에 엄청 큰 힘으로, 당기면 이게 쭉 늘어나. 역각처럼. 됐지? 늘어짐성, 늘림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연성, 전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금속 이런 성질이 있어요. 깨지기도 하지만, 이런 성질. 절대 유리는 뚝뚝 쳐서 이제 펼칠 수 없습니다. 언제? 유리가 액체일 때만 펼치지, 고체일 때는 못 펼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성질이 없는데 금속은 고체일 때도 늘려지고 펼쳐진다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대장간 같은 게 있었던 거야. 뚝딱뚝딱 해서 모양 바꾸는 거지. 고체인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 번째 줄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하면, very specially thanks to. 누구의 도움이 있냐면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유전자. 자유전자라고 하는, 금속은 다 자유전자가 있거든. 자유롭게 구속되어 있지 않고, 한 원자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뾰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들 때문에 금속의, 원자들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어. 자유전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전기전도도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열전도도 자유전자가 열받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하고 왔다 갔다 충돌하고 하면서 이제 전달되는 거야. 다 자유전자. 마지막, 금속성을, 당연히 금속이니까 금속성을 나타내지. 그럼 당연히 비금속이니까 비금속성을 나타내겠지,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금속성, 비금속성이 뭐냐면, 전자는 읽기 쉬운 성질. 그냥 전자 이름이 양이온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거. 그지? 금속성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비금속성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단, 뭐 제외? 이 비금속성에서는 18쪽 제외됩니다. 왜? 얘들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습니다. 결합도 안 해요. 그지? 그러니까
18쪽을 비금속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금속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자를 얻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지? 또 누구도 제외해. 아니 수소도 제외해야 돼. 안 그래? 왜? 수소는 전자를 읽거든, 금속처럼. H 플러스가 되지. H 마이너스는 정말 되게 어려워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정말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빼야지.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계속 규칙성을 얘기하면서 뭐니? 하나하나 예외가 나오지, 그지? 예외의 규칙성도 이해해야 되지만 예외는 반드시 선택지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야 돼. 이쪽 문제들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 쭉 맞다가 예외 톡 튀어나오는데 그걸 못 읽고 그냥 맞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독하세요, 문제를. 자, 중금속은 뭐다? 중간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 전도성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금속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비금속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알겠죠? 반도체에 쓰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동족 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우는 동위 원소하고 다른 겁니다. 동위 원소는 뭐냐?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원소이긴 한데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원자에게 무게만 다른 거. 그걸 동위 원소로 해. 그지? 동족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 중에서 1쪽을 뭐라고 하냐? 알칼리 금속 원소라고 하고, 동족 원소 중에 1쪽. 그 다음에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FClBrI.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은 비활성 기체. 여기서 말하는 활성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18쪽은 맨 바깥 전자껍질 8개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응할 필요가 없지.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배웁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여기서 좀 더 더해져서 좀 복잡했는데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됐어. 세 가지만 족의 특징을 배운다 생각하면 돼. 자, 알칼리 금속 어때?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하나니까 뭐야? 이거 잃어버리고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 외울 필요 없겠지, 그지? 그 다음 물, 산소, 17쪽 원소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거 배웠어. 이거 1학년 때 1학년 때 배운 거 맞아. 어떻게? 1쪽 원소들은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반응한다. 그지? 물에 던지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물은 액성이 염기성이 되고, 다 기억하고 있지, 그지? 물은 액성이 염기성이 되고, 수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온다. 기체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리, 나, 칼, 리튬, 나트륨, 칼륨 보면, 리튬 툭 던지면, 가라앉아, 그냥. 조금씩, 거품이 조금 생겨. 그 거품이 기체야, 반응해서 생긴 기체. 나트륨 딱 던지면 나트륨이 가라앉으면서 기포가 조금씩 올라와 바로. 칼륨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혹시 그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친구가 있으면 옆에 물동이 놔두고 칼륨 톡 던지면 돼. 그러면 물동에서 빵 하면 터져. 불. 실제로 불꽃이 튀어. 왜 불꽃 튀어?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거야. 너무 빠르게 반응.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열이 나오는 반응인데, 이게 너무 빠르게 반응하니까, 같은 시간에 많은 열이 나오다 보니까 폭발하듯이 보이는 거지.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다. 오케이? 지금 내가 말했지? 리튬, 나트륨, 칼륨,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알칼리 금속들은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 칼륨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애들은 진짜 위험하겠다, 그지? 손으로 만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땀 생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해? 다한증이라고 하지? 손 이렇게 하면 내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었어. 혼자서 이렇게 하면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런 애들은 위험한 거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7조 할로젠 원소는 당연히 뭐야? 7이니까 뭐지? 맨 바깥 껍질에 전자 7개 있으니까 하나를 붙이려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온이 됐을 때. 뭔 말인지 알죠? 알칼리 금속과 반응성이 크다는 여기서 얘기했지. 17조 원소가 격렬하게 반응한다. 됐죠? 오케이? 반응성이 크다. 요 연결해서 좀 알아두고요. 비활성 기체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 반응 안 하니까. 그지? 뭐 외울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매우 안정, 반응 안 함, 끝.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 관심사는 뭐니? 요 두 가지입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주기율표에 대한 전체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소단원이 맞춰진 거고요. 오늘은 하나 더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소단원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더 할 거니까 쉬는 시간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쉬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그렇지. 이거 넘어가야지. 나 바보 아니야?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지. 조금 기다려줘. 주기적 성질, 다음 소단원이라서, 다음 PPT에 있네요. 나왔지? 좋아.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페이지 수준 내용만 할 겁니다. 즉, 일단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주기적 성질을 5가지를 배워요. 5가지. 첫 번째가, 유효 핵전압. 두 번째가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있으면 당연히 이온 반지름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나와라!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에는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6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1번, 2번, 유효 핵전압하고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요거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그지? 원자과 전자는 어떤 원자가 있으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야. 근데 의미는 뭐라고?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 예를 들어서, 질소면, 잘 생각해. 이해해야 돼. 질소면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라고 얘기해. 5개. 그지? 아까 봤지? 질소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 3개지, 그지? 근데 왜 원자과 전자가 5개야? 왜 그러냐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5개의 전자 중에서 누가 참여할 줄 모르는 거야. 그 각 5개의 전자가 다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개라고 얘기하고, 7개가 있으면 사실 하나만 참여해. 하나만 참여해서 8개를 만드는 거지. 옥텟 규칙. 근데도 7개가 있어도 원자과 전자수는 7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다 자격이 있으니까. 그 7개가 다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18쪽은 뭐다? 자격이 있는 게 하나도 없지. 8개는 있지만 맨 바깥 껍질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결합 안 하니까 아예. 자, 구분해야 됩니다. 체외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는 다르다. 체외과 전자수 그냥 맨 바깥에 있는 거 그냥 개수 센 거야. 그러니까 1부터 8까지 있는데 원자과 전자수는 1부터 7까지 있고 맨 마지막에 8이 아니고 0이라고. 요 의미 구분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원소의 주기적 성질. 지금 주기표가 있잖아. 주기적 성질은 한 주기에서 주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됐지? 여기는 원자과 전자 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기억은. 그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규칙 5개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게 있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전화라고 하는 게 뭔데? 핵전화는 뭐 하는데? 화학적 성질은 전자가 결정하거든. 그지? 맞잖아. 전자가 결합하고 안 하고, 뭐 이온이 되고 안 되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전화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를 결정하겠지. 핵이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지?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길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 있고, 핵에 전자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진소는 어떻게 돼? 양성자 7개 있고 전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 5개 있단 말이야. 이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지?
전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양성자 7개의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왜? 전자들끼리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전자들끼리 그 핵전하의 인력을 막는단 말이야. 그지? 막는 어떤 크기를 생각해서 핵전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그 규칙성만 얘기하는 거지. 계산 절대 안 합니다. 됐죠? 규칙성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래도 그 규칙성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아둬야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라고 하는 거. 뭘 가리는데? 핵전하가, 핵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봐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어때? 완전히 반발하게 만들겠지, 이 전자를.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땡겨줘 오려고 하는데, 미는 힘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자핵이 땡기는 힘이 약해지겠지.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그지? 그러고 말이야. 봐봐.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요. 여기 전자가 있다, 전자 있다 하면, 봐봐. 안쪽에 있는 전자는 아무래도 얘가 당겨지려고 하는 걸 어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반발을 할 거야. 그지?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어느 정도는 어때? 밀어내. 어느 정도는 어떤 하나의 전자를 밀어낸다고.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그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근데 윤혜야, 생각해봐. 깜짝 놀래. 생각해봐. 안쪽에 있는 애가 더 잘 밀어내겠니?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잘 밀어내겠니? 아무래도 안쪽이 원자핵이 반대니까 더 세게 밀어낼 거 아니야. 방향도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크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됐니? 어쨌든 합으로 이제 가려막기 효과가 결정된다. 그래서 수소 빼고는, 전자가 하나 있는 놈 빼고는 모든 그 원자들은 어떤 전자에 대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있는 거야. 조금씩은. 그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결정된 게, 그러니까 온전한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때문에 이제 방해되는 핵전하를 빼면 실제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핵전하량이 나오겠지. 그걸 뭐라고 하냐? 유효한 핵전하, 유효핵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케이?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원자핵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인력이 실제로 작용하는 원자핵의 전하를 유효핵전하라고 해. 예를 들어 산소는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플러스 8이잖아. 그지? 근데 가려막기 효과를 고려하면 플러스 8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땡기는 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가려막기 하니까 약해진다고. 땡기는 힘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이거도 유효핵전화도 주기성이 있대. 생각을 해볼게. 주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핵전화가 증가합니다. 왜? 생각해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어. 땡겨. 그러면 2개 있으면 어때? 얘가 방해하잖아. 안쪽 껍질의 조건은 같잖아. 그지? 안쪽에 있는 전자 개수는 같아. 근데 같은 껍질의 전자가 또 가려막기 효과가 있지. 근데 뭐가 증가해? 양성자 개수가 자체가 증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세게 당긴다고. 같은 껍질에서 반발하는 거는 약하니까 이제 핵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게 당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한 주기에서는 유핵 전하가 띠띠띠띠띠 올라간다고.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 중요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해야 돼. 됐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유핵전하도 증가한다. 그겁니다. 전자수 증가에 따른,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수 증가에 따른 가려막기 효과의 효과보다 양성적 증가에 따른 핵전하의 증가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유핵전하가 증가합니다. 근데 그리고 원자 번호가 연속인 원소에서 주기가 바뀔 때 유핵전을 급격히 감소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다. 봐봐. 수소, 헬륨, 핵전하야. 그 다음에
리튬은 다른 주기지, 그지? 껍질 하나 이제 생겼고, 그 다음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헬륨보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떨어지는 거야. 확 떨어져. 됐지? 그 다음, 리, 배, 붕, 탄, 질, 산, 불, 네온.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다음 뭐야? 나트륨이지, 그지? 나트륨 되면 또, 빡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알, 시, 프스클, 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올라가고, 원자번호 커지면 커질수록 핵전화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 핵전화도 하나 커졌지만, 요번엔 뭐? 그 바로 앞에서는 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었는데, 그 다음 주기에서는 그 다음 껍질에 새로 생긴 전자를 당기는 힘이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는 그 앞에 껍질이 다 방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의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껍질로 바로 가면 방해 효과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확 유효핵전화가 떨어진다. 그래서 한둘, 셋, 넷, 여덟, 여덟,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주기성입니다. 주기성.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주기성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핵전화가 족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보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 한 족으로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가.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프 그렇게 보이지, 그지? 아시겠죠? 요 정도만 정리되면 유효핵전화 끝. 근데 유효핵전화 왜 중요한지 아니?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주기성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야. 모든 주기성,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유효핵전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그 주기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면 사실은 우리가 짧게 배우고 딱 정리하고 끝나는 그런 어떤 단계적 과정에서 이제 배우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진짜 애매한 게 원자 반지름이야. 왜? 원자가 딱 정확히 경계가 있어?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중심에 원자 핵이 있긴 할 건데 중심부터 반지름을 구해야 되잖아. 축구공이 있으면 반지름 구할 수 있지, 그지? 맞잖아. 근데 원자는 반지름이 실제로 없어. 근데 어쨌든 어떤 특성을 나타내려면 반지름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약속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밀도, 확률 밀도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점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지? 그 바로 옆에 뭐 있었어? 경계선 그림, 경계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 공처럼 보이게 만든 거였지. 그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90% 확률 공간을 원자다라고 가정하고 공을 그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맞지?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원자 하나만 딱 떼고 봤을 때 70% 존재 확률을 원자라고 하자. 80% 원자를 하다. 90%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100%로 하자라는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왜? 100%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커집니다. 말도 안 되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더라고. 이 반지름에 대해서 약속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족 이원자 분자. 산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고, 질소하고 질소하고 결합하고, 수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동족 이원자 분자를 봤을 때, 두 원자 사이에 원자 핵 사이 거리, 를 반으로 쪼개서 반지름을 하자 라고 약속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반지름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똑같은 두 원자 사이에 원자 핵의 거리 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어떤 고민이 있었다는 거고, 반지름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고, 그 고민 중에 이걸 선택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동족 유원자 분자가 안 되니까 금속 입자들이 딱 나열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나열되어 있으면 금속 입자 나열되는 제일 가까운 두 개 사이의 거리의 반, 이걸 금속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
그 비금속 같은 경우는 동족 이온자 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O2, H2, F2 이런 거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이 두 원자 핵 사이 거리 반을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라고 약속을 한 거지. 됐죠? 이게 정의입니다. 원자 반지름 정의이고 또 주기성이 나타나 반지름에도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게. 한번 볼게요. 원자 반지름 주기성 이유가 다 뭐라고? 아까 유효했잖아요. 생각해봐. 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좋지? 됐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는 놈은 누구지? 리튬. 두 개 쓰면, 뭐지? 베릴륨. 세 개 쓰면, 붕소. 네 개 쓰면, 탄소. 다섯 개 질소, 여섯 개 산소, 일곱 개 플로린, 여덟 개 네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외워야 돼. 알겠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생각해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아닐까? 맞지?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까지 거리일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근데 봐봐, 리튬은 하나 있어. 근데 베릴륨 두 개 있거든. 그지? 유핵전은 누가 커? 두 개 있을 때가 더 크다고 했지 아까. 왜? 실제로 원자의 양성자수가 많아져서 더 세게 당긴다고. 같은 껍질에 전자수가 많아지면 원자에게 양성자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더 세게 당길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주기,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 전자가 있는 같은 주기 원소들은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세게 당겨서 더 작아진다고. 더 작아진다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7쪽까지는 작아져. 근데 18쪽의 특징이 있지. 18쪽은 뭐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최대 값이잖아. 그지? 포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웃긴 게, 양성자수 하나 더 커질 거야. 17쪽보다 18쪽이 하나 더 많겠지? 같은 주기에서. 근데 18쪽이 되면 뿅! 이렇게 살짝 올라가. 반지름이. 살짝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봐. 수소, 헬륨 없지? 그 다음에 바로 리튬, 이렇게 해서 F까지 가지? 그지? 17쪽. 그지? 그러면 F 다음이 네온인데, 네온은 살짝 올라간다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 이것도 알아두라고. 학교에서 분명히, 좀 예민한 화학쌤이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예민한 화학쌤. 쓱 지나가는 쌤은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예민하면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기도 봤지? 이렇게 내려가다가 Cl 다음에 아르곤이거든? 아르곤 픽 올라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알 필요 없어. 왜?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에는 우리는 외울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17쪽까지 꾸준히 내려가다가 반지름이 마지막에 뿅! 18쪽에서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주기성에서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같은 족에서는 이런 그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 얘기를 한 사람은 학생인데 약 20 몇 년 전에 30년 가까이는 아닙니다. 20 몇 년 전에 김기범 학생이 만든 규칙이 있어요. 뭐냐? 껍질이 깡패다. 규칙입니다. 껍질이 깡패다. 무슨 뜻이냐면 봐봐. 같은 족은 껍질이 뭐니? 껍질 수는 다 다르지. 띵띵띵띵 이렇게 주위표 내려가니까 첫 번째 껍질만 있고 두 번째 껍질 있고 세 번째 껍질까지 있고 네 번째 껍질까지 있고 이렇게 되잖아. 껍질 수가 하나씩 늘어나지 주기는. 그지? 3주기면 껍질 3개, 4주기면 껍질 4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아까 껍질이 깡패 라는 규칙이야. 이거 계속 적용될 거야.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그지? 약간 속스러운 표현이니까. 계속 적용될 거야. 껍질이 깡패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늘어날수록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껍질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핵전하가 증가하면 조금씩 더 당겨서 더 작아지는데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당긴다 해도 껍질 수가 많아져서 조금씩 커집니다. 껍질이 깡패다. 다른 특징도 다 껍질이 깡패다가 다 적용될 거야. 그러니까 껍질이 깡패라고 이렇게 적어놔도 돼. 뭐가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껍질 생각해. 그러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뭐야? 1족이지, 그지? 띵띵띵 올라가지, 그지? 반지름이. 2족도 띵띵띵 올라가지. 3족 띵띵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껍질 깡패는 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오케이? 이렇게 이 특징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시간은 아까 말했지만 개념 바로 확인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기억하세요. 그 바로 앞에 페이지에 76, 77페이지는 이미 이론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거라서, 요거는 숙제로 하세요. 그 앞에 있는 단원평가 같은 거는 수능 1등급 있잖아. 그지? 그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알겠지? 하지 말고, 딱 요거만 숙제로 하고, 뭐 하라고? 채점하고, 질문할 거 체크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개념 바로 확인만 10분 안에 하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